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서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론과 문제풀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기초를 다졌다면 그 기초 다진 것을 더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게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가 영역은 이론에서 한 번씩 다 설명을 드렸고 하기 때문에 굳이 평가 영역을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죠. 자, 우리가 문항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올해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변화가 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항상 단체 급식은 논술형 문제가 단독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죠. 식품위생과 같이 연결해서 나온다든지 이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2점짜리에서 한 4점짜리, 많게 5점짜리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쓰는 정도, 그러니까 논술형까지는 가지 않는 서술형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마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체 급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놓기 단순한 문제부터 장단점 쓰고 계산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로 그래서 2점 내지 4, 5점 정도의 배점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단체 급식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장단점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되게 큰 배점이 아니라 한 4점 내지 5점 정도의 배점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최대한 2가지죠. 그래서 장단점 많이 기억해 두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2가지 정도씩,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 최대한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 급식 같은 경우 또 계산 문제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계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야 단순한데 또 이게 조금 약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함정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겠죠. 근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참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영양교사 문제집이라고 나와 있는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문제집을 쌓아서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교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단체 급식 이론 시간에는요, 예습표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는 달라요. 문제풀이는 복습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받아쓰기 시간밖에 되지를 않아요. 열심히 그냥 받아쓰기만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느낌. 너무 팔이 아프다. 수업만 끝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습을 안 해오셔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 아니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으로 반드시 예습은 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는 양이 보통 이제 16쪽에서 한 20쪽,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로 따지면 8장에서 10장 정도 진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8장에서 10장 정도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8장에서 10장 정도, 8장 정도 풀다 보면은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아주 짧은 편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도 약간 가물가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물가물하면 또 한번 책도 들춰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면서 먼저 이론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복습 어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워밍업 프린트를 또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 워밍업 프린트는 반드시 수업 전에 다 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미리 안 해놓으시면 그냥 받아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든 이론에서 했던 내용을 문제에 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단어 같은 것들 볼 것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가로놓기를 집어넣어 놨죠. 그래서 가로놓기 연습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밍업 프린트는 반드시 수업 전에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 전에 이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빈칸 채우기 하면서 예전에 이런 공을 공부했지 라는 걸 다시 또 한 번 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먼저 예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워밍업 프린트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같이 수업 시간에 풀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채워 넣을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족한 부분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날 했던 내용을 그날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론 우리가 공부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이게 또 몇 달 지나고 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응용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응용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단체급식 풀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역별로 마찬가지로 이론하고 마찬가지로 영역별로 저기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역이 네 가지 영역이니까 그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차에 보면은 하나가 더 있죠, 항상. 단체급식의 개요. 단체급식의 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 항목에는 분명히 그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급식 체계. 그래서 단체급식의 개요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단체급식의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경이나 아니면은 위탁의 장단점 같은 것들은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거 이제 2장에 역량 및 작업 관리부터 이렇게 해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단체급식 개요부터 할 텐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워밍업 프린트부터 확인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워밍업 프린트 이제 오늘 우리가 단체급식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식단에 관련된 것까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워밍업 프린트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집단급식소란, 여러분 우리 집단급식소, 단체급식소의 정의잖아요. 우리가 모든 정의를 다 완벽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뭐 이 정도는. 자, 집단급식소는 뭘 목적으로 하지 않냐면 영리, 그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에게 주긴 하는데요. 그냥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죠. 그래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곳이죠.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학교급식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다 보니까 학교급식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학교급식의 목적 뭐 다른 거 다 나와 있어. 뭐 심신의 발달, 학습의 효율성 증대, 뭐 지역사회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요 합리적인 영양 섭취에 있죠. 자, 합리적인 영양 섭취. 그 다음에 학교급식만의 목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솔직히 합리적인 영양 섭취는요 모든 급식소의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급식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었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영양 섭취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급식 체계 얘기 나옵니다. 급식 체계. 그래서 여러분 급식 체계에서는 각각의 특징,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거 구별하는 거하고 장단점 2개 정도씩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갑니다.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급식 체계가 있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전통적, 그쵸? 전통적 급식 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급식 체계 중에서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하고 서비스하는 곳이 어때요? 다른 곳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렇죠. 중앙공급식. 자,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분리가 된 것도 있죠. 그렇죠. 조리 저장식 내지는 예비 저장식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에는 중앙공급식,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조리 저장식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근데 그럼 이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는요, 5번에 보니까 음식의 저장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중에서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플라스틱 파우치에 넣어서요, 완전 조리, 내지는 반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가지고, 네, 수비드 방식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단체 급식을 운영 형태별로 운영 형태별로요? 그럼 기본은 직영하고 위탁이 되겠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재료비를 충실히 사용할 수 있고요. 위생관리, 영양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긴 하지만은요.
서비스가 결여될 수가 있는 애가 있었죠. 뭐였냐면 직영, 그쵸? 직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위생관리, 영양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가 결여될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었죠. 자, 그래서 6번에는 직영 방식, 직영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단체 급식에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이유와 여기서부터 이제 식단 관리, 그러니까 메뉴와 관련된 게 이제 내용이 나오나 보네요. 자, 단체 급식에서 영양관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요, 특정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사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특히 단체 급식은 영양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8번은 뭐가 들어가야 될지 한번 보세요. 뭐에 따라서 급식 시스템의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져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네, 식단 내지는 메뉴. 식단이 들어가도 되고 메뉴가 들어가도 되죠. 같은 말이니까. 자, 산출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식단 내지는 메뉴가 들어가면 되겠죠. 메뉴는 급식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통제 수단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투입, 변환, 산출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우리가 식단은 또 유형을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품목 변화에 따라서 또는 선택성에 따라서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식단 작성의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요. 조리원의 작업 분담이 잘 되고요. 식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은 어떤 메뉴의 장점이었을까요? 그렇죠. 순환 메뉴 내지는 주기 메뉴.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메뉴다 보니까요. 매번 식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작업을 분배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작업의 고른 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순환 메뉴의 장점이죠. 그래서 9번은 순환 메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메뉴는 선택성에 따라서 단일 메뉴, 부분 선택식 메뉴,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식 메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복수 메뉴가 있었죠. 그 외에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어떤 식단은요, 선택 식단의 한 형태로 급식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음식별로 가격을 합산해서 지불하는 방법으로요,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대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카페테리아. 그래서 카페테리아 식단은 먼저 선택을 해요.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만족도가 높아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뭐가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냐면, 그쵸, 선택의 기회가 있으니까 잔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메뉴 계획 시 우리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메뉴 계획 시 급식 관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양이죠. 그렇죠? 영양. 영양적 요구, 영양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건 영양이요. 영양적 요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만 채워서는 안 먹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되냐면 식습관 및 기호도였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습관 및 기호도. 그 다음에 음식의 수용도에 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하나 있었죠. 음식의 관능적 특성이요. 자, 그래서 영양적 요구, 식습관 및 기호도, 음식의 관능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고객 측면에서 고려해야 됐었죠.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집단의 식사 계획의 영양 목표는요, 너무 적게 먹는 사람,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잡으면 돼요. 그럼 너무 적게 먹는다의 기준은 뭘까요? 평균 필요량, 그쵸? 평균 필요량 이하인 사람의 비율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사람, 그쵸? 상한 섭취량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에서 섭취량의 중앙값은 뭐인 게 가장 좋으냐면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봐둘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급식은 따로 영양관리 기준이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는 영양관리 기준 에너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렇죠? 10% 이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학교급식 법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 기준을 따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55에서 70, 그쵸.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65%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 학교급식법은 70입니다. 55에서 70%, 단백질은 7에서 20, 그쵸. 그 다음에 지방은 15에서 30%가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요. 절대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되냐면 20%요. 그쵸. 20%를 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칼슘, 철 이런 것들은요.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소한 뭐 이상이어야 되냐면 그렇죠. 평균 필요량 이상은 공급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도 좀 더 손쉽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식품을 몇 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식품군별 1인 뭘 설정해서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해 놓은 것. 이게 뭘까요? 그렇죠. 식사 구성안이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은 식품을 6개 군으로 분류를 하고 각 식품군별 1인 1회 분량, 그쵸? 1인 1회 분량을 설정해 놓고 연령별, 성별, 권장 섭취 횟수를 제시해 놓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 식사 구성안에 보면 식품을 우리가 6개 군으로 분류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6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빈칸이 2군데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빠진 거 곡류. 그리고 마지막 유지 당류죠. 유지 당류. 자, 이렇게 해서 식품군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 식품군별 대포식품의 1인 1회 분량을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 우리가 1인 1회 분량은요 에너지를 기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양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공유는 얼마냐면 평균적으로 300, 그쵸? 300kcal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100kcal.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단백질 양도 같이 보죠. 자, 그래서 이거는 100kcal 기준 에너지, 단백질은 10g에 해당하는 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소류는 얼마였을까요? 15, 그렇죠? 15kcal.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과일은 얼마였냐면 50kcal였죠. 그 다음 우리 또 뭐 있었냐면 우유, 유제품류 있었죠. 우유, 유제품류는 얼마였어요? 네, 125kcal. 그리고 마지막 유지당류는 45였죠? 45. 자, 그 다음에 18번.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 중에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곡류 중에는요, 감자류, 과자, 시리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고기, 생선, 계란, 달걀, 콩류 중에는 견과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류 중에 치즈는요, 0.3회입니다. 0.3회. 그러니까 이건 기준 에너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0.3회로 간주를 하죠. 그 다음에 19번. 식품 구성 자전거는요. 각 식품군의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와 분량을 반영을 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균형 잡힌 식사와 원래 가로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하나 가로는 없애주세요. 보니까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식품 구성 자전거는 3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는 그 자전거 모양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물컵을 물잔을 둬가지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한 수분 섭취. 3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강조하는 건 세 가지예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적당한 수분 섭취,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빈칸 하나 남죠? 그거 지워버리세요.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새롭게 2015년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요, 식품 구성 자전거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는 6개 식품군으로 뒷바퀴를 분류해 놨지만, 그 중에 이제 뭐가 빠졌어요? 유지당류. 그쵸. 유지당류 식품군이 제외되고, 총 5가지 식품군으로 변경이 됐었죠. 그거 다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식단 작성의 순서인데요. 식단 작성의 순서를 보시면 급식 대상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급식 대상자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급여 영양량 결정을 해주시면 되죠. 급여 영양량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급식의 횟수와 새끼는 영양량 배분하고, 메뉴 품목수 결정하고, 메뉴 품목수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렇죠. 어떻게 식품을 구성할지 식품 구성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영양소 공급 방법을 결정해 놓고 조리를 배합하고 식단표를 작성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급식소의 상황에 따라서 더 단계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줄어들 수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1번. 식단 작성 시 우리가 급여 영양량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줄 건지. 이렇게 급여 영양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기본 3가지가 뭐 있었나요? 네, 성별, 연령, 활동, 정도. 그쵸? 요겁니다. 3가지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죠. 그 다음에 22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권장하는 에너지의 적정 비율. 자, 예전에는 성인하고 성인 이하, 좀 달랐죠. 기준이 달랐지만 15년부터는 둘 다 어때요? 동일해요. 자, 그래서 둘 다 성인 또는 3 내지 18세 모두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죠. 탄수화물의 비율이 얼마예요? 55. 그렇죠. 55에서 65%. 그 다음에 지방의 비율은 그렇죠. 15에서 30%입니다. 15에서 30.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요 비율이 이제 15년부터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15에서 30%죠. 모두 다 동일해요. 성인하고 3에서 18세. 자, 그 다음에 23번. 식이섬유소는 집단의 섭취량의 중흥값이 뭐와 같으면 될까요? 그렇죠. 충분 섭취량이 되도록 계획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단체 급식에서 무기질, 특히 단체 급식은 이제 무기질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2가지를 꼽아라 라고 하면 부족하게 해서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칼슘과 너무 과하게 섭취해서 문제가 되는 나트륨. 뭐 칼슘과 나트륨 순서는 바뀌어도 되죠. 그래서 칼슘과 나트륨이 특히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나트륨의 목표 섭취량은 소금의 양으로 얼마예요? 5g. 그렇죠. 5g 이하입니다. 거긴 분명히 소금의 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g 이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냥 나트륨 자체로는 2g 이하가 되면 되죠. 2g 이하 내지는 2000mg 이하. 자, 그 다음에 25번. 새끼 영양량 우리 배분할 때 가장 기본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네, 1대 1대 1 내지는 1대 1.5대 1.5. 그쵸?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근데 이걸 또 주식과 부식의 비율로 나눌 수 있죠.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6대 4 정도입니다. 열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주식과 부식의 비율은 이제 열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우리 뭐 탄수화물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통해서 주로 이제 공급이 되니까 6대 4 열량과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주식의 1일 3식의 배분은 기본이 이것도 1대 1이 가장 기본이죠. 네, 부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1대 1.5대 1.5 정도를 합니다. 내지는 3대 4대 5. 자, 이렇게 해서 영양량 배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 우리가 식품 구성을 결정할 때 먼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주식. 그쵸? 항상 먼저 주식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주식한 다음에는 이제 뭘 결정하냐면 부식을 결정하죠. 근데 우리가 부식을 결정할 때 주 메뉴가 있어요. 주 반찬이 있고 부반찬인데 주로 주 반찬이 되는 게 뭐예요?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제일 먼저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주식의 종류와 양 결정하고, 그 다음에 부식의 종류와 양 결정하고, 그리고 부식 중에서도 먼저 단백질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27번. 학교급식에서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학교급식에서는 식단에 원산지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식품도 같이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거기 우유도 있고, 그 다음에 난류, 달걀 종류도 있고, 대두, 메밀, 밀, 땅콩, 복숭아, 새우, 고등어, 아질산염, 토마토, 게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가 빠졌죠. 육류 종류들이 빠졌어요. 육류 중에 더 뭐가 있나요? 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니까 대두 같은 뭐 이런 땅콩 같은, 땅콩 말고 견과류 중에 뭐가 빠졌냐면, 그쵸? 호두가 빠졌어요. 호두가. 그 다음에요, 어패류 중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쵸? 조개류하고 오징어요. 조개류와 오징어. 그 조개류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 전복, 홍합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메뉴 평가인데요. 그 28번부터 메뉴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고객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네, 기여도 조사, 네, 고객 만족도 조사, 잔반량 조사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자, 그래서 기여도 조사, 고객 만족도 조사, 그리고 잔반량 조사. 이건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29번. 음식에 대해서, 그럼 그 중에서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여도. 그렇죠. 기여도 조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여도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기여도 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전반적인 기후경량. 말 그대로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기후경량과 잔반 발생의 이유. 그쵸? 왜 잔반이 발생했는지 그 잔반 발생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여도 조사고요. 기여도 조사는 전반적인 기후 경량과 잔반 발생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번. 잔반 조사는요, 소비자에게서 제공되는 음식의 뭘 알아보는 걸까요? 인기도와 수응도요.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인기도와 수응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죠. 자, 그래서 잔반조사는 음식의 인기도나 수응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시행을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1인 분량이나 조리법 변경 시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급식 대상자의 영양 섭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실시를 하죠. 그 다음에 31번. 고객 측면과 급식 경영 측면에서 메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메뉴 엔지니어링. 그쵸? 메뉴 엔지니어링이요. 자, 그럼 메뉴 엔지니어링은 메뉴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32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메뉴 엔지니어링 결과 인기도와 수익이 모두 높은 메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쵸? 스타 메뉴. 그 다음에 뭐로 판정되면요, 인기도 없고 판매도 수익이 별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도구, 그렇죠? 자, 그래서 모두 높은 건 스타, 둘 다 낮은 건 도구였어요. 그 다음에 33번. 공업마진 분류식. 그럼 이런 공업마진이 높다 낮다를 알려면 그 기준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공업마진 분류식 기준이 되는 것은 네, 평균 공업마진. 평균 공업마진이고요. 그 다음에 메뉴 믹스 비율을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70%, 네, 70% 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가격을 올리거나 배식량을 줄인다든지 이윤이 높은 다른 음식과 함께 팔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무슨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수익을 높일 만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플로우홀스. 여러분 굳이 영어를 안 써도 되죠. 한글로 써도 돼요, 여러분은. 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나온 것들 보셨죠? 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사도 그렇고 영양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표기를 쓰진 않고 이젠 거의 다 한글로 씁니다. 아예 안 써요. 그럼 옆에다 써주긴 해요. 옆에다 같이 써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글로 써도 돼요. 근데 이게 한글로 쓰면 책마다 이렇게 좀 발음 기호가 발음이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네, 그런 문제는 있어요. 자, 그래서 34번에는 플로월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이걸로 판정된 메뉴는요, 다른 메뉴로 변경해야 된대요. 그죠? 도구. 그러니까 빼버려야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죠. 자, 35번에는 도구. 그 다음에 36번. 뭐로 판정된 메뉴는요, 가격을 인하시킨다든지 메뉴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들을 써요. 그렇죠. 퍼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좀 판매를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춰본다든지 그 다음에 메뉴판에서 좀 잘 보이는 위치로 변경하는 거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36번은 퍼즐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책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단체 급식의 개요부터.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갈까요? 1번. 단체 급식의 전 과정은 영양사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 빈칸에 알맞은 과정을 채워주고. 이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 과정을 파악을 하고 이 과정을 대해서 공부하는 게 단체 급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억에 들어갈 거. 식품 구매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식단을 작성해야겠죠. 식단을 작성해야지 뭘 구매할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식품 구매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검수, 그쵸? 검수해야 되겠죠. 니은에선 검수하면 됩니다. 검수하고 저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리를 감독하고 배식 관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양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거와 관련된 업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급식 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급식 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두셔야 될 텐데, 자, 2번에 나와 있는 건요. 뭐 이거 응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보니까. 자, 급식 생산 방식에는 전통적 중앙공업식, 조리저장식, 조합식 급식 체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식 급식 체계의 장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여러분 조합식 내지는 편의식 급식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조합식 편의식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벌써 다 조리된 거나 완전 조리 내지는 반조리 아니면 냉동식품 아니면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가 단순하게 그냥 가열 정도만 해서요. 1인분씩 담아서 바로 배식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끓이고 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장점은 뭐냐면 뭐가 되게 단순화되냐면 조리죠. 자, 그래서 조리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서비스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래서 조리 작업이 최소화되니까요. 서비스가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쌀을 사서 밥을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햇반을 사가지고 그냥 데펴서 그냥 바로 주는 거. 그게 바로 조합식 급식 체계예요. 그러니까 조리 작업이 최소화됐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매번 밥맛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양도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 또 다른 장점 이거죠. 음식의 질과 양의 그러니까 뭐 음식의 질이라든지 1인 분량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우리 항상 2개 정도씩만 기억하면 충분하니까 저 음식의 질과 1인 분량 통제가 가능하다, 서비스가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단점.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하는 거하고 햇반을 주는 경우하고 어때요? 가장 큰 차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자, 그래서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 그게 바로 단점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일일이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조리하는 다양한 방법 대신 나와 있는 것들만 이용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메뉴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니 해도 가장 큰 단점은 식재료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기억하는 것도 뭐 최대한 2가지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2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학생 수가 650명인 A초등학교는요, 독립된 조리장을 갖추고 있고요. 그날 음식을 생산해서 그날 바로 학생들에게 배식해요. 그럼 같은 장소에서 생산과 서비스가 다 일어나는 거네요? 이게 뭐예요? 전통적 급식체계입니다. 전통적 급식체계. 자, 그럼 이건 급식체계의 형태는 전통적 급식체계고요. 전통적 급식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전통적 급식체계의 장점은 그거였잖아요. 그날 생산해서 그날 바로 뭐예요? 소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이 된다는 거죠.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죠. 영양적, 관능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선 먼저 첫 번째 장점이에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 직전에 음식이 생산되기 때문에 관능적, 영양적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메뉴 변경이 어때요? 가능하잖아요. 미리 만들어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재료 수급 상황에 따라서 메뉴 변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잘 생각나는 거. 얘는 크게 뭘 많이 저장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남겨둘 필요도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이나 냉장, 냉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잘 생각나는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단점은 뭐에서 오는 단점이냐? 피크타임, 그쵸? 자,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기 때문에요. 인력 관리가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피크타임이 너무 힘들잖아요.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그쵸? 이런 것들이 단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피크타임과 관련된 단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피크타임에 인력이 집중되니까 인력 관리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단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빨리 생산해서 오늘 바로 빨리 배식을 해야 돼요. 그거와 관련된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숙련된 조리원. 그렇죠? 숙련된 조리원이 장시간 필요하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그 체계의 특징을 파악했을 때 가장 잘 생각나는 2가지 장단점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 급식 체계를 찾은 다음에 장단점을 쓰는 문제였죠. 4번도 그럼 비슷한 형태예요. 자, 지금은 생산 체계를 줬습니다. 식재료를 구매해서 음식을 만들고 급식 냉장을 해서 냉장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재가열을 해서 배식하는 형태예요. 이건 뭐예요? 그죠. 조리 저장식 내지는 예비 저장식 급식 체계예요. 자, 그럼 이 급식소는 급식 체계별 유형 중 어떤 것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쓰시고, 이 급식 체계가 저장하는 방법의 유형이 3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 급식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장 방법이 무엇인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 급식소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급식 체계하고 비교해서 이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아까 보니까 이 급식체계는 조리 저장식 내지는 예비 저장식 급식체계. 그다음에 여러분 이건 음식을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냉장했죠. 그럼 이거는 조리 냉장 방식입니다. 저장 방법은 조리 냉장 방식이에요. 뭐 쿡칠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뭐 우리말로 그냥 조리 냉장 방식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장점. 우리가 이 전통적 급식 체계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바쁘지 않을 때 미리 뭐 해놓는 거예요? 네, 조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인력 관리가 어떻게 될까요? 효율적으로 돼요. 그래서 인력 관리가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전통적 급식 체계하고 다르게 이거는 바쁘지 않을 때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죠. 계획적으로 생산을 하면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외에도 뭐 더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꺼내서 쓰니까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식이 발생하지 않아요. 잔식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잔식을 줄이게 되면요. 식재료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장점도 있죠. 근데 종점은 많은데 실제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일반 학교 급식에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게 바로 단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각 설비도 있어야 되고요. 큰 냉동고,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단점 중에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만들어서 미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장 비용이 또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음식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여러분 생각 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비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음식을 많이 이렇게 저장해야 되니까 음식의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의 장단점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5번은요, 상황이 주어졌어요. 자, 이 상황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은 행복초등학교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이 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급식체계를 쓰고 땡땡초등학교에서 이 급식체계를 이용 시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세요. 자, 이 초등학교는 교직원을 포함해서 전교생의 숫자가 5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로 15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인접한 지역에 4개의 학교가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교는 조리장을 갖출 만한 어떤 여유 공간도 없고요. 예산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중앙공급식. 인근에 있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죠. 자, 이런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 자, 여러분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는 여러 학교가 모여가지고 공동조리장에서 음식을 생산하는 걸로 인한 장점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조금씩 구매하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량 구매로 인해서요, 식재료비가 절감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 조리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신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공동조리장에서 음식 만들죠? 그러면 모든 음식 맛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음식의 질과 맛을 통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잘 생각나는 최대한 2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단점. 여러분 이 중앙공급식 급식체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운반. 그렇죠. 운송에서 오는 단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운반하는 동안 품질이 뭐 할 수 있어요? 저하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음식의 관능적, 미생물학적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천재지변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교통 상황에 따라서 운송이 늦어지면은요, 원활한 급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운송이 늦어지면 원활한 급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중앙공급식 급식체계는 이렇게 운반에서 오는 단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체계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 전통적 급식 제도를 이용했던 급식 업체에서요, 최근 음식을 조리한 후 냉장 보관을 했다가 배식할 때 재가열해주는 조리 냉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이 급식 업체에서 급식 제도를 전환하면서 조리 과정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일단 다량 조리를 위한 조리 과정을 뭐 했대요?
표준화, 예, 거의 표전화 아니에요. 표준화요. 예, 표준화. 자, 표준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준화하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급식업체에서 새로운 급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두 가지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리과정 표준화하는 거, 예, 표준 레시피 만드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체계의 장단점 같이 연결해서 쓰는 문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조리과정을 표준화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왜? 일관된 품질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아직 복습을 안 했지만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서 복습하겠지만 이론에서 다 공부 여러분 한 번 하셨잖아요. 한 번 이상 하셨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조리 과정을 표준화하는 이유는요. 일관된 품질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집에 가면 항상 육개장 맛은 이렇게 똑같아.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관된 품질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뭘 쓰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이렇게 조리 냉장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조리하는 이렇게 냉장 보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조리 저장식이죠. 자, 이런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두 가지 그랬네요. 그럼 우리 아까 뭐 있었어요?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인력 관리가 어때요? 효율적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된다. 이런 장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쪽 문제도 그때 나왔을 때 이 급식 체계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쪽하고 연계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했던 문제, 그게 6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조리 냉장 체계에 변형된 방식을 도식한 음식 생산 흐름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세요. 이거는 이제 타교과 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이제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리 냉장 방식이긴 한데요. 좀 다르다.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변형됐대요. 거기 보니까 조리할 때요. 그냥 조리라는 게 아니라 파우치에 넣어서 수저기에 넣어서 가열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급속 냉각을 했다. 냉장 보관을 했다. 재가열해서 그 다음에 주는 방식이죠. 이건 뭐예요? 네, 수비드 방식이죠. 이거 2점짜리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타교과 기출문제로 수비드 방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타교과 기출문제예요. 자, 다음은 예비 영양사들이 현장 실습 업장에서 경험한 급식 체계 유형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급식 체계 유형을 쓰시고요. 이 급식 체계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 주세요. 자, 우선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내가 현장 실습으로 다녀온 학교 급식소는요. 분교의 차량으로 음식을 보내고 있었어. 이 경우는 무슨 급식 체계라 배웠어. 이거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중앙공급식. 자, 그래서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난 공항 기내식 공동조리장에서 실습을 했어. 여기도 공동조리장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리 냉장 방식을 하는 조리 저장식이 되기도 하죠. 미리 만들어 두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 기내식은 쿡칠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슨 체계도 동시에 적용돼. 그러니까 쿡칠, 그러니까는 조리 냉장 방식뿐만 아니라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형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이 급식 체계의 장점을 식재료 구매 및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씩 서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미생물학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쓰셔야 돼요. 우선 여기 들어갈 거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입니다. 자, 그럼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써두시고요. 그럼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의 장점을 우선 쓰셔야 되는데 그냥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서 조항이 있어요. 뭐라고 이번엔 단서를 줬냐면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의 장점, 또 하나는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 장점이 뭐예요? 그쵸, 대량 구매. 자, 그래서 식재료를 대량 구매함으로써 식재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식재료를 우리가 대량 구매함으로써요, 식재료비 절감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해서 이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모든 곳에다가 조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공동조리장 하나만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설비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공동조리장을 이용함으로써요. 시설 설비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조리장을 이용함으로써요. 시설 설비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단점이 바로 운송에서 오는 단점이죠. 그 운송할 때 바로 뭐가 저하돼요? 품질이 저하돼요. 그렇죠? 특히 미생물학적인 품질이 저하되면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미생물학적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 한 가지를 제시하세요. 뭘 하면은 미생물학적 품질 저하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하는 동안 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냉장이라든지, 보온이라든지 보온 보냉 기구가 갖추어진 운송 차량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송하는 동안 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보냉 기구가 갖추어진 운송 차량을 이용하는 거. 그게 바로 방안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을 써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타교과 기준은 그냥 단순하게 장단점을 써라 해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주어진 거죠. 장점 중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장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또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9번 문제인데요. 첫 번째 단체급식과 개요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 9번. 땡땡 산업체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식을 실시한 지 20년이 됐대요. 그래서 운영 방식은 원래는 직영이요. 20년 되었으며 운영 방식은 직영이었대요. 근데 노후화된 주방이나 식당 시설과 안일한 운영으로 직원들의 불평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위탁급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산업체에서 급식 업무를 위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쓰세요. 그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쓰긴 쓰되 대신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의 효과, 기대 효과, 그다음에 급식 운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그랬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노사 문제. 네, 노사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다든지 인건비 절감이죠. 가장 큰 건 인건비 절감이에요. 인건비가 절감이 돼요. 직영인 경우에는 영양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해서 뭘 올려줘야 되냐면, 임금을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급식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 서비스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죠. 다음에 또 계약해야 되죠. 다음에 또 계약해야 되니까 서비스가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급식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우리 뭐 직영의 장점은 우리 아까 워밍업에서 한번 봤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그럼 단점 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급식 품질 저하가 커요. 자, 그래서 급식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단점이죠. 왜냐하면 투자했으니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단점. 또 하나가 시설 보수 시 시설을 보수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전가하는 거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래서 시설 보수 시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체 급식 개요 파트에서는 급식 체계와 관련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직영하고 위타, 요거들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 정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량 및 작업 관리 들어가는데요. 여기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